좌파 재편에 대한 말씀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워낙 그 총선의 충격이 커서 이런 굉장히 중요하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안을 우리가 버리기가 쉬운데, 저는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의 몰락 그리고 진보당의 전진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녹색정의당은 한 석도 얻지 못했어요. 지역구에서도 비례에서도 한 석도 얻지 못했어요. 녹색정의당은 12년 만에 원외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녹색정의당을 제치고 그 좌파 정당의 지위를 차지한 곳이 진보당입니다. 이 종북주사파 진영 안에, 좌파 진영 안에 PD계열과 NL계열이 계속해서 싸워왔어요. PD계열은 상대적으로 노동자 중심성이 강합니다. 민노총을 중심으로. 그게 그 PD계열의 대표 선수격이 노회찬이고 심상정이었습니다. 반면에 NL계열, 이 종북 주사파 계열은 이석기가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석기 세력이 좌파 진영을 다 정리를 했던 거예요. 이석기, 이정희 이런 자들이. 그게 통진당입니다.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걸어서 해산시켰잖아요. 그 통진당의 잔존 세력이 남아서 이번에 다시 당을 만든 게 진보당이에요. 그 진보당은 의석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이 녹색정의당, PD계열이 주도하던 녹색정의당 계열은 완전히 몰락하고 종북주사파, 김정은이의 쫄개 노릇을 해왔던 종북주사파 세력인 통진당의 잔존 세력 진보당은 원내 의석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좌파 진영 안에서 PD계열의 몰락 그리고 주사파 계열의 득세, 이렇게 표현됩니다. PD계열은 반주사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반주사. 주체 사상에 반대하는.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서 노동자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세력입니다. 이 세력들이 완전히 몰락해버렸어요. 반면에 NL계열, 주체 사상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북한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들이 좌파 진영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게 됐습니다. 그럼 이들이 앞으로 행동할 방향이 어떠하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우리 자유우파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 이 진보당 계열을 중심으로 앞으로 전개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진보당으로만 의석을 확보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가 만든 위성정당 민주연합을 숙주로 해서 태거 의석을 확보했어요. 제가 보기에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적어도 7, 8명 정도의 NL계, 종북 주사파계, 김정은이의 명령을 지상 명령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목표가 단순 명쾌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한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를 김정은이의 통치하에 놓는다. 이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세력이 국회 안에 또아리를 틀고 시도 때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을 공격해 될 겁니다. 이번 총선 결과 우리는 그야말로 몸 안에
암덩어리를 하나 갖게 됐습니다. 이 암은 조기 발견하고 처치를 하면 되는데 잠깐 방심하면 몸 전체로 전이 되지 않습니까? 한시도 이들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점을 이번 총선 결과 중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공포의 쓰나미를 이겨내야 합니다. 어제 출구조사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막상 오늘 최종적인 이 총선 성적표를 들고 나서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의 성적표는 4년 전 우리 자유파가 받아든 성적표보다 더 나쁜 것은 아닙니다. 4년 전에는 103석 했어요. 합쳐서. 지역구 84, 비례 19, 103석 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받아든 성적표는 지역구 90에 비례 17 또는 19 해서 107석이나 109석입니다. 4년 전 성적표에 비해서 나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출구조사 84, 85 숫자를 보는 순간 야, 우리 다 죽었다.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하겠네. 그때부터 시작된 이 공포의 쓰나미가 지금 여전히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 공포를 이겨내야 합니다. 공포는요,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그리고 이 공포에 한번 휩쓸리게 되면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져요. 그 순간 의지를 상실당하고 기가 꺾이고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종북주사파 눈치나 보게 되는 이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공포에 전염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공포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쩌다가 보게 되면 절대 눈 감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공포영화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30초에 한 번, 1분에 한 번씩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연출로 공포영화가 제작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교묘하게 연출된 이 공포, 인간 본연의 동물적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최소한 1번이나 2번에 한 번씩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공포영화 세계적인 감독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공포영화가 나는 싫다. 그런데 공포영화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빨간 의자 진행할 때 물어봤어요. 그 감독이 뭐라 그랬냐면요. 끝까지 보시면 돼요. 눈 감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눈 감지 않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어둡고 기괴한 이 조명과 이 연출된 장치와 그리고 보통은 들을 수 없는 아주 이 기괴한 소리, 음향 이런 것들로 사람의 동물적 공포 감정을 끌어내는 게 공포 영화인데 그걸 절대 귀 막지 말고 눈 감지 말고 끝까지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감독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치 공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연을 들여다봐야 돼요. 눈 감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107석, 109석 정도 했습니다. 저 종북 주사파 흉측한 자들이 190석을 넘게 똘똘 뭉치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이 닥칠까 우리한테.
고성국이 당장 끌려갑니까? 여러분들 다시 계좌 털릴 것 같아요? 그럴 일 없습니다. 고성국 TV 곧 문 닫을 것 같습니까? 그럴 일 없어요. 우리가 저 종북 주사파 문재인 정권의 공포 정치와 폭압 정치를 버텨내고 뚫고 정권 탈환을 했는데 그때 그 5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단 한 번 문재인 종북 주사파들이 만들어낸 그 공포 정치에 등 돌리고 그래서 등을 보이고 눈 감고 귀 막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당당하게 맞섰습니까? 그 공포 정치 상황에서도 고영주는 문재인 공산주의자 맞잖아 라고 소리쳤고 도태우는 여적죄다 그러면서 고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공포 정치 속에서 광화문에 나갔지 않습니까? 팬데믹까지 악용한 그 살벌한 공포 정치 속에서 지나가던 차를 다 세워갖고 태극기 혹시 있나 없나 검색했던 그 공포 정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을 나갔잖아요. 나 자유우파다 그러고 당당하게 싸웠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포를 이겨낸 겁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그때에 비해서는 진짜 판잣집에서 살다가 빌라로 옮긴 정도의 행복한 상황이에요. 대통령은 여전히 우리 자유파의 전사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확보한 의석은 여전히 대통령 탄핵도 막을 수 있고 인민민주주의 개헌도 막을 수 있고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의석이에요. 뭐가 겁납니까? 저자들 말이죠. 어제 저녁 출구조사부터 지금까지는 뭐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조국이 곧 감옥 갑니다. 황운하 곧 감옥 갑니다. 이재명이 곧 실형 떨어져요. 선거 이렇게 됐다고 해서 감옥 갈 자들이 감옥을 안 갈 수 있고 재판에서 실형 받을 자들이 무죄 방면될 것 같습니까? 법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류고 집권 세력이에요. 공포에 전염되지 말고 쫄지 맙시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우리 자유파가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언론이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충격적 패배를 당했다. 뭐 보수 지지층도 등을 돌렸다. 네, 그런 거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언론의 호들갑에 전염되어서 우리 진짜 다 죽었다. 그렇게 공포에 굴복하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의 그 정치 상황과 이번에 총선 결과가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요. 똑같습니다. 대통령 출범할 때부터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종북 주사파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고 이른바 여소야대 전국에서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야말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법들이 양산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버텨왔어요. 남은 3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2년 후 지방선거 준비하고 3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한번 정권 재창출을 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1년 후 총선에서는 다시 우리가 압도적 다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집권당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국가 중에 덩치는 좀 큰데 무르기 짝이 없는 그런 어중간한 중진국보다는 작지만 강한 강소국이 더 평가받고 대우받듯이, 우리도 비록 107석 109석밖에 안 되지만 개헌도 저지하고 대통령 탄핵도 저지하고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안전의석은 확보했다. 낙동강 정선은 우리가 확실하게 사수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대통령과 집권당이 하나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통령이 먼저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여기에 호응하면 된다. 호응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밀고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범여권의 전면적인 질서 재편이 불가피합니다. 우선 원내 지도부는 재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국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오늘 오전 중에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저는 패배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4년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는데 무슨 패배냐. 그래서 저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죠. 책임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입장 표명을 하건 안 하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비대위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적인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까지 끝났으니 만약에 선거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이 비상체제를 끝내고 정상적인 지도부 체제로 전환을 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상 지도부 구축을 위한 전당대회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내 지도부도 전면적으로 새로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당 지도부도 전면 재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통령실 재편입니다. 그리고 내각의 개편입니다. 대통령실과 내각이 어떻게 재편되는가를 보면서 국민들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진정성을 평가하고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면적 개편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힘있게 추진해 가야 합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야당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단 있게 밀어붙여온 이 개혁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낸 이 개혁들 계속 추진해 가야 됩니다. 또 24차례의 민생토론회, 정부 부처보고를 대체한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국민들의 요구와 수많은 민생 관련 정책들을 집행도 해야 되고,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도 추진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와 당이 한 몸으로 혼연일체가 돼서 국민과 함께 이러한 개혁과제를 추진할 때 그걸 막아선다면 저
정복주사파 아무리 190석 이상의 압도적 블록을 형성했다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지탄받게 될 겁니다. 함부로 못해요, 저것들도. 그렇게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통해서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대통령도 당도. 그렇게 하면서 2년 후 지방선거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현역 의원들의 무서움을 여러 가지로 느꼈을 거예요. 경선 과정에서도 현역들이 우세하고 실제로 본선에서도 현역들이 갖는 경쟁력이 확인이 됐습니다. 2년 후 지방선거는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들을 뽑는 선거 아닙니까? 우리 자유우파 현역들이 다수인 상황입니다. 그들의 경쟁력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후 지방선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또 한 번의 대회전,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우리 자유파는 이번의 패배를 딛고 다시 한번 정치적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목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에 KBS 대담에서 여서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을 회고하면서 답답함과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어려웠던 그 어려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아도 우리의 주체적 역량과 실력과 각오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나빠도 우리의 주체적 각오와 실력이 받침된다면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어요. 저는 지난 2년 국회를 장악한 정복주사파들의 입법 폭주와 입법 독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훌륭하게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더 강한 자신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3년 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흔들려서 전국 주도권을 좌파들한테 내주고 이리저리 휩쓸리다 보면 정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는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범여권이 다시 판을 짜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내각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그게 호응해서 국민의힘이 명실상부한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성 있는
모습을 지도부 개편을 통해서 구현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게임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나경원, 안철수, 권영세, 윤상현, 김태호에 주목하라. 이번에 우리 후보들 다 너무 잘 했습니다. 아깝게 떨어진 후보들도 있고 정말 운 좋게 이긴 후보들도 있지만, 이번 국민의힘 후보들 한 명 빠짐없이 정말 선전했다고 평가합니다. 또 우리 자유파 국민들 하나 같은 마음으로 이번 총선을 훌륭하게 잘 치러내셨습니다. 기성 언론을 거의 뺏긴 상태에서 우리 자유파 진영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활동했던 수많은 자유파 유튜브들, 특정 국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는 좀 입장이 엇갈렸을 수가 있으나 저는 그 한 분 한 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 대해서도 정말 경의를 보냅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역시 정치는 살아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판이 짜여지는 현실은 또 그것대로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에 생환한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후보들 중에 나경원, 안철수, 권영세, 김태호, 윤상현, 이런 중진 정치인들, 차기 대권 주자들에 저는 주목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고요. 제가 왜 이들에게 주목하는지도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리더십이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안철수, 권영세, 김태호, 윤상현 정도면 그야말로 산전, 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은 역전의 용사들이에요. 다 한두 번씩 떨어져 보기도 하고 무소속 출마로 생환해서 다시 복당하기도 하고 좌파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보기도 하고 결코 쉽지 않은 선거들을 치러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은 당 대표를 맡아도 원내대표를 맡아도 충분할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또 바로 이들이 앞으로 국민의힘과 자유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의 역할을 저는 주목하고, 물론 제가 거명하지 않은 다른 훌륭한 인재들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조경태도 빠뜨렸네. 있지만 바로 이들이 앞으로 자유파, 국민의힘의 질서를 재편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동아일보 기사인데 팩트도 있고
동아일보의 추측도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그리고 이관섭 비서실장 등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들의 사의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은 아직 사실이 아닙니다. 추측성 보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리의 사의를 받았다는 것은 저 192명의 반윤석열 세력이 버티고 있는 국회에 총리 임명 동의안을 던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 192명의 반윤석열 세력이 동의해 줄 거라는 뜻이거든요. 동의해 줄 수 있는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비서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청문회도 안 하니까. 장관도 바꿀 수 있어요. 청문은 하지만 대통령이 절차에 따라서 임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총리는 달라요. 총리는 청문을 이틀 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표결을 해요. 그런데 표결로 들어가는 순간 저 192석의 반윤석열 세력, 종북 주사파들이 총리 임명에 칼자루를 쥐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추천권만 있는 거예요. 임명권은 저들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추천을 했는데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어요. 그럼 또 추천해야 돼요. 또 부결돼요. 그러다 보면 언론들도 아니 그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추천해라. 이렇게 될 거예요. 당연히. 벌써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야당 눈치 보면서 이재명이나 조국이가 동의해 줄 것 같은 사람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알르니 죽지. 그래 이재명이나 조국이가 동의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중에서 총리를 추천을 해요? 그런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그냥 저 야당들한테 총리 추천권을 그냥 넘겨줘버리지.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거국내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정말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그냥 제가 총리 임명권을 야당한테 넘길 테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골라서 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저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완전히 백기항복할 때 쓰는 게 거국내각이에요. 저는 한덕수 총리가 지난 2년 동안 대가 없이 국정 운영을 그리고 대통령 보좌를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분위기 쇄신 개편한다는 상징적 조치로 총리를 덜컥 사표를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야당 눈치를 보기 시작해야 돼요. 누구를 추천하면 임명 동의해 주겠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가는 순간 식물정권 되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언론이 너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위로 대통령을 모시고 내각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 참패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총리를 임명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도수 총리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후임 국무총리로 김한길, 주호영, 권영세, 김병준 이런 사람들이 오르내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무총리 경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최대한 야당과 협치적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해 줄 수 있는 그런 협치형 총리를 물색해야 된다. 야당도 반대를 크게 하지 않을 사람 해서 누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보도는 사실상 대통령 통치권 중에 가장 핵심인 인사권을 거의 박탈하는 거나 똑같아요. 저는 한도수 총리 사의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한도수 총리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을 물색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저 종북주사파 반윤석열 세력한테 대통령과 정부가 끌려다니게 된다는 점을 제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또 다른 얘기도 합니다. 이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교체 여부에 대해 마음을 정한 상황이 아니다. 심사숙고하면서 주변 의견을 경청할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고위 여권 핵심 관계자하고 아까 인용한 핵심 관계자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겠죠. 이렇게 한 입으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인용한 이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이 아마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동아일보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거부해온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나 여야 당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 등이 성사된다면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과의 1대1 영수회담을 거부한 건 맞죠. 대신에 어떻게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같은 급으로 1대1 영수회담을 하냐. 옛날 봉건 시대도 아니고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걸로 가자 했는데 이거 이재명이 거부했어요. 이재명이는 곧 죽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1대1로 맞짱 뜨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누가 거부한 겁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거부해서 불통이었는데 그러면 이재명이 만나면 이제 그때부터 소통이 됩니까? 그러면 이재명이랑 1대1로 만나면 앞으로 저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통이다, 권위적이다, 고압적이다 이런 비난을 중지할까요? 아마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곧바로 이재명이가 없는 소리 있는 소리 해가면서 대통령을 다시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앞뒤 전후 좌우도 팩트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작정 대통령이 고개만 숙이면 다 될 것처럼 이렇게 끌려다녀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순간 그야말로 레임덕 시작되고 식물 대통령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4, 5개 부처 장관 교체 기류가 감지된다. 후임 비서실장에 김한길, 이동관 등이 거론된다 하는 등등의 이야기는
저는 따로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런 이야기는 좀 별로 근거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고민은 훨씬 깊어요. 왜? 지난 2년이 힘들었는데 쉽게 국정 운영해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3년도 지난 2년만큼이나 힘들게 국정 운영을 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개겠습니까?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후임 사람 이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이게 진정으로 대통령의 뜻이겠습니까? 그냥 말 좋아하는 사람들, 또 그중에는 아마 자가 발전도 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뭐 좀 한 자리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이 많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거론되는 이런 총리 후보자라든지 비서실장, 뭐 수석 후임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에 대한 논평은 제가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조직 개편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대표적으로 정무장관직 또는 특임장관직 신설인데 전 이건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소야대, 그것도 압도적 다수 야당을 상대로 할 경우에 대통령 정무수석이 주로 야당과의 대화 창구인데 역시 이 차관급의 수석으로는 야당을 상대하고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바로 그 대야당 전담 장관으로 정무장관 또는 특임장관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은 이 자리에 다선 중진 의원을 임명할 수 있거든요. 이 특임장관의 경우에는 대체로 현직 국회의원, 그것도 다선 중진 국회의원이 이 정무장관, 특임장관직을 겸임하게 했어요. 또는 전 의원 중에서도 상당한 무게감과 중량감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야당에서도 이 특임장관이나 이 정무장관에 대한 시선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비서는 비서실장이든 수석이든 대통령의 비서예요. 그러나 장관은 좀 다르죠. 국무위원이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 자리를 신설하고 그 자리에 뭐 지금 언론에는 벌써 우선 장제원 이름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현역 5선 다선 의원 중에 이 정무장관직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좀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또 김건희 여사의 그 관련 업무를 전담 보조하는 제2부속실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건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그것대로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대한 직접 담화를 다음 주쯤에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제 나왔던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는 그런 대국민 담화는 준비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치 폭탄 맞은 상황처럼 돼버려서 그야말로 중구난방 온갖 얘기들이 오갈 수 있는데 그중에 해야 될 얘기와 하지 말아야 될 얘기,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생각들과 전혀 소용없는 해봤자 자중질환만 일으키는 일들이 잘 가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놔두면 소문이 소문을 물듯이 이게 계속 번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싶을 때는 좀 신속하게 정리해가는 이런 활동을, 비록 비서실이 실장이야 거의 전원이 사표를 냈지만 수리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대통령의 비서들이니까 적어도 그런 혼란은 좀 사전에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은 마지막 역할이다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퇴했습니다.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전부터 깊이 반성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 직에서 물러난다. 장동영 사무총장도 사의 표명했습니다. 박정하 당 수석 대변인, 박은식, 윤도현, 장서정 비대위원 등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통은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한꺼번에 쭉 서서 비대위원 전원 사퇴로 정리하는 것이 깔끔한데,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사퇴를 하고 뒤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김경률이는 아직도 사퇴 안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됐던데 지금은 그런 질문들을 하시게끔 됐습니다. 김경률이 사퇴 여부는 이제는 더 이상 무슨 의미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도 의료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동아일보는 의대 2,000명 증원 문제가 동력을 잃었다. 또 여당 내부에서도 1년 유예 책임자 경질 얘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 그냥 안철수가 이 주장했어요. 안철수도 여당이니까 여당 내부에서 이런 주장 나온다고 쓴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말이죠, 이 정도 쓰려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안철수가 혼자 달랑 이 주장했어요. 의사들은 원점 재검토를 더 강력히 요구했고, 복지부는 브리핑을 취소했어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치 지형이 심각하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거 관성적으로 그냥 하는 것은 이건 적절치 않죠. 조금 더 상황을 볼 필요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료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에 졌다고 올바른 방향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의협 비대위 간부들이 받았어요. 김태구 비대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인데, 이 두 사람이 법원에 의사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법원이 기각해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의사 면허정지가 정당하다라고 법원이 판단해 준 겁니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은 의사 면허 자격이 정지되는 3개월 동안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어서 자기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게 된다. 이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만약에 이 두 사람의 신청대로 면허정지 처분 집행이 정지되면 결과적으로 그 조치는 복지부의 의료인들에 대한 집단행동 중단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의사들이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 행동이 더 확산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결과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위험성이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 따라서 두 사람의 의사면허 3개월 정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의사 개개인이 입을 피해보다 국민들이 입을, 공공이 입을 피해가 훨씬 더 중하기 때문에 전공의 파업을 교사한 이 두 사람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은 정당한 조치였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저는 이 사법부의 이 판단이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거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판단이? 만약에 그랬다면 총선 지고 난 다음에 이 사법부도 다르게 판단했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래도 의료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다. 헌정이 중단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오던 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면. 이 법원의 판단으로 이 김태구, 박명하 두 사람의 면허는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됩니다. 그래도 포퓰리즘은 안 된다. 한국경제는 나라빚이 1126조,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넘었다고 하는 긴급 경고음을 내는 기사를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 626조였던 것과 비교하면 500조 가까이 급등했죠. 그 대부분은 문재인 정권 때 좌파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 빚이 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이 치러졌고 여야 모두 선심성 공약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그렇게 보고 이거 재검토해야 된다고 사설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여당이 제출한 공약 중에도 선심성 공약이 덜어 있겠지만 이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관철할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이거 하려고 해도 예상권을 쥐고 있는 저 종북 주사파 192석의 반윤석열 세력이 그걸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이건 관철될 힘이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걸 굳이 여야 하는 식으로 양비론으로 사설을 쓰는 것도 얍삽하죠. 문제는 국회를 장악한 저 종북 주사파들의 좌파 포퓰리즘 때문에 국가 재정이 더 악화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중단시킬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이번 총선 때 제시한 공약 중에 보면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이 있어요. 저것들이 이겼으니까 예산 심의할 때 이거 관철하겠다고 얼마나 윽박 지르고 얼음장을 놓겠습니까?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그래서 한 가구당 100만 원까지. 신혼부부 1억 원 대출. 사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이게 전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들이에요. 이거 지것들 공약이랍시고 하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집 부려서 실제로 현금을 국민들을 손에 쥐어주면 우선은 국민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게 좌파 포퓰리즘의 마약과 같은 이 선심성 공략의 실체예요. 반면에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 쪽에서 낸 선거 공약, 상속세 인하하고 법인세 인하하고 부가세 인하하겠다. 이거 관철시킬 힘을 잃어버렸죠. 어쨌든 야당이 절대 반대할 거니까. 상속세 인하, 법인세 인하 이거 다 대기업 좋으라고 하는 짓이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금투세 폐지 계획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지것들이 퍼주기 하겠다고 내세운 이 공약 압박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는 정부와 야당, 국회에서는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데, 비록 총선에서 우리가 졌더라도 그래도 이 좌파 포퓰리즘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이 확실하게 입장을 견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어느 쪽에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시리즈입니다. 그래도 사법 리스크는 계속된다. 저것들이 192석 했다고 이재명이 무죄납니까? 조국이 무죄납니까? 황운하 무죄납니까? 송영길이 돈봉투 받은 저것들 다 무죄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국이는 지금 2심까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지금 대법원 상고를 했는데 상고심 배당이 어제 있었습니다. 사법부가 선고 결과에 영향받지 않고 순서대로 재판부 배당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1심 2년, 2심 2년 나왔는데 대법에서 무죄? 그건 불가능하죠. 그럼 이제 대법에서 확정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냥 감옥 끌려가는 거예요. 감옥 끌려가면 어떻게 되냐? 징역형 2년 받잖아요. 그리고 나오면 2년 만기 출소한 그날부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무슨 시장 군수 선거도 못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조국이가 배치 달자마자 다음날 대검찰청 가서 검찰 압박했다고 하는데, 진짜 조국이가 압박하러 달려갈 것은 대검찰청이 아니라 대법원이었어요. 나 유죄 확정시키면 너네 두고 가만 안 둘 거야. 협박을 하려면 그렇게 했어야죠. 근데 감히 대법원에다가는 협박을 못한 것 같아요. 조국이의 사법 리스크는 곧 정리가 됩니다. 조국이는 곧 감옥 가고 앞으로 7년 동안 어떤 선거에도 못 나옵니다. 이재명이는 어떨까요?
조국이의 그 대법원 재판 상고심 배당이 있었는데 그 주심이 엄상필 대법관이에요. 4명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주심이 엄상필 대법관이에요. 엄상필 대법관은 누구냐? 정경심이한테 징역 4년 선고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재명이 보겠습니다. 이재명이는 지금 3가지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요.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배임 뇌물 혐의, 위증교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중에 위증교사 사건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또 선거법도 연내에 1심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2가지 사건 모두 유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1심이니까 이제 2심 가고 대법원까지 가려면 한참 시간은 걸리지만 그러나 일단 1심 유죄가 나온 순간 아 이제 곧 감옥 가겠구나 가 되는 겁니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사건은 사건도 많고 뭐 관계 증언자들도 많아서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뭐가 됐건 먼저 나오면 그걸로 사법 처리됩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100만 원 벌금 이상만 나와도 의원직 박탈됩니다. 피선거권 제한돼요. 국회의원은 선거법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뇌물이 됐건 배임이 됐건 위증교사가 됐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의원직 박탈될 뿐만 아니라 다음에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3년 이상의 징역 금고는 10년간,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요. 금고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집행유예입니다. 이를테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럼 징역 10월이라고 하는 것이 실형이잖아요. 금고형이잖아요. 다만 그 집행을 2년 면해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행유예만 나오면 이재명이는 향후 5년간 어떤 선거에도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이제 이렇게 총선에서 자기가 대승을 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전부 자기 똘마니 개딸들도 채워놨으니까 이제 3년 후에 대통령만 되면 된다. 이러고 달콤한 꿈을 꾸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집행유예 이상만 나오는 그 순간 예,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있다. 그 다음에 이 송영길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모두 허종식이, 김영호 등 11명이 이번에 배지를 다시 달았어요. 이 자들 수사가 바로 재개됐습니다. 검찰이 이 자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선거 전에 불렀는데 안 왔어요. 그러자 선거 이후에 돈봉투 의혹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하겠다라고 이미 의원들한테 다 통보했다.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자들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당연히 잃게 되고 피선거권도 없어집니다. 몇 년, 5년 동안. 따라서 검찰 수사가 뭐 확대할 필요도 없어요. 검찰 수사가 법과 원칙대로 진행이 되면 이재명이 조국이뿐만 아니라 10여 명의 이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전부 다 사법 리스크 앞에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검찰부터 압박하고 나선 거예요. 여기서 굴복하면 그야말로
쫄짱부 정치검찰이 되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검찰은 그런 쫄짱부 정치검찰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새 비대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일부 나왔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선거에 이겼어도 비대위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체제를 정상적인 지도부 체제로 바꿔야 됐습니다. 졌으니까 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했기 때문에 당분간 윤재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차기 당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를 빠르게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언론은 차기 당대표로 이런저런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당권 도전 가능성과 관련해서 당장 그럴 계획 같은 거 없다고 그랬고, 권성동은 총선 기간 중에 나 당선되고 나면 당대표가 되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적도 있어요. 이번에는 이 국민의 힘이 108명이 하나로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대통령과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 되는 사람은 그야말로 좀 이른바 친윤이다 반윤이다 비윤이다 하는 식의 그런 것도 거의 지금 의미가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걸 넘어서는 개파색이 좀 옅은 사람이면서 정당 경험도 좀 있고, 그리고 대통령과 최소한의 신뢰관계도 구축되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김태호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돼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과 국민이 선택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욱이나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좀 세게 당대표 전당대회 경선이 좀 세게 붙을 필요도 있어요. 세게 붙는다는 게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당의 노선을 둘러싼 제대로 된 정치 노선 투쟁으로 좀 세게 붙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누가 봐도 당대표감이라고 할 만한 중량감 있는 사람들이 좀 대거 나와서 세게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 점에서는 나경원, 권영세, 조경태, 권성동, 김태호, 윤상현, 이게 다 5선, 6선들입니다. 4선, 5선, 6선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대거 출전하는 그런 전당대회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네, 고선거 칼럼입니다. 책임 공방에 매몰되면 미래가 없다. 벌써 10여 년 전, 20년 가까이 전인 것 같은데요. 김수환 추기경이 네타시오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 어지럽고 힘들 때
그래서 다들 상대방을 탓하고 있을 때, 그때 김수환 추기경은 상대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반성하고 질책하면서 문제를 풀자고 네타쇼 운동을 전개했어요. 지금 우리 자유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네타쇼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고성국 TV는 작년 8월부터 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왜 좀 더 잘하지 못했을까? 왜 좀 일찍 움직이지 못했을까? 왜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과 반성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도 제가 탓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제 탓입니다 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누구 탓하기 쉽습니다.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한동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얘기하기 쉽습니다. 고성국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네, 탓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남 탓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엄중한 정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말로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그리고 우리 자유파가 완전한 합일체로 똘똘 뭉쳐 한 몸이 돼야 할 때인데, 그런데 이게 대통령 때문이다, 한동훈 때문이다, 고성국 때문이다 이렇게 탓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된다면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치 위기 상황을 처음 겪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탓하려면 여러 수십 가지 탓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남 탓은 모두가 다 제 탓입니다로 수렴될 때 비로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자유파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께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또한 우리가 못나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내 탓을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책임있는 공방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천하가 망하면 저 시골에서 책만 읽던 선비도 책임이 있다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망한 건 아닙니다만 정말로 절체절명에 벼랑 끝까지 몰린 상황입니다. 다 책임이 있어요. 제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4.10 총선 평가를 할 기회가 혹시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 탓하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들 너무 열심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총선 승리를 염원하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움직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또 어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어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겁니다. 유세 마지막 날 탈진하듯이 대통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탈진하듯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불사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받아든 성적표입니다. 이 성적표가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니타시아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서로 칭찬합시다. 잘못은 나한테 돌리고 그리고 대통령한테도 한동훈한테도 우리 자유파 수많은 활동가들한테도 그 공을 돌립시다. 대통령 덕분에 그래도 이만큼 했다. 한동훈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낙동강 전선을 지켰다. 우리 자유파 수많은 활동가들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을 버텨낼 수 있었다. 저는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 4년 전 총선 대역전패 상황, 그리고 5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그 폭정. 지금은 그때보다는 상황이 나아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비빌 언덕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107석 109석의 의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번 주말에 또 광화문으로 모일 수십만의 자유우파 국민들이 있어요. 뭘 더 바랍니까? 모두 다 내 탓이요 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모두 다 당신 덕분입니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 됩시다. 그래서 오늘의 이 엄중한 정치 상황을 저 종북 주사파들이 보란듯이 극복해내고 새롭게 전진합시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믿을 수 있는 건 유튜브뿐이다. 이 아사히 신문의 기사가 이렇게 시작되네요. 저한테 인터뷰를 하고 만든 기사가 이제 아사히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제법 비중 있게 났어요. A4 석장 분량이니까요. 이렇게 났습니다. 이거 이제 내용을 제가 잠깐 전해드리면, 믿을 수 있는 건 유튜브뿐이다 하면서 이 점 재밌네요. TV는 거짓말뿐이에요. 믿을 수 있는 건 유튜브뿐이에요. 라고 두 사람의 시민의 주장을 인용했는데,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반윤석열 입장을 갖고 있는 여성, 61세 여성이고, 또 한 사람은 진보 성향이라고 스스로 밝힌 71세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만 언론 못 믿겠다 하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게 아니고, 저 종북주사파들도,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언론 못 믿겠다 하고 자기들 유튜브, 맞으면 좌파 유튜브를 그만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인용을 하는데, 여기 이렇습니다. 보수정치평론가 고성국 씨가 운영하는 채널 고성국TV 구독자는 103만 명. 그 영향력에 이끌려 출연 희망 후보자가 줄을 잇고 있다. 3월 중순에 고성국 씨가 스튜디오로 이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찾자. 여기가 오피스텔인데 일본 기자라서 아파트라고 아마 번역한 것 같아요. 거실에 카메라가 4대 설치돼 불빛이 가득했다. 또 보수계의 여당 국민의힘 입후보 예정자들이 출연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날 아마 안철수 후보가
저희 방송국에 나왔던 날인 것 같아요. 다른 출연자들도 있었죠, 물론. 근데 일본 기자니까 다른 출연자들은 잘 모르고 누군지 안철수 후보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얘기를 합니다. 안철수 씨가 등장하자 채팅창에는 압승하라. 국민의힘의 소중한 자원이다. 뭐 이런 응원 메시지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사히신문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성국 씨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전제한 뒤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전제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튜브들 중에는 자극적인 말을 쓰거나 비속어를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런 유튜브의 문법에 익숙해지면 시청자들은 TV를 너무 얄팍하고 재미가 없다고 느끼게 된다. 뭐 제가 그런 취지의 발언을 인터뷰에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통역이 있고 그리고 또 일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 뉘앙스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 사실은 강조한 게 뭐냐면 유튜브의 특성이에요. 유튜브의 특성은 쌍방향성이다. 그리고 신속성이다. 현장성이다.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쌍방향성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 저하고 제가 지금 논평을 하느라고 여러분들 채팅창을 옮겨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계속 여러분들의 글을 보잖아요. 이게 쌍방향성이에요. 이거는 어떤 기성 언론도 구현이 불가능한 그런 성격입니다. 쌍방향성. 그 다음에 신속성, 기동성. 이거 전 세계 어디를 가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현장에서 생방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현장성과 신속성이라고 하는 게 유튜브 정치 채널의 생명이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는 생방송을 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이렇게까지 제가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자유파 유튜버들에게 생방송을 해라. 힘들더라도 생방송을 해야 유튜브 본래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조언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던 6년 전에는 유튜브라고 하는 게 있긴 있었는데 생방송을 하는 유튜브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아마도 제가 가장 먼저 이 생방송을 한 것 같고 제가 생방송을 한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주요한 유튜브들이 생방송을 어떤 형태로든 이제 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방송을 해야 쌍방향성이 구현됩니다. 생방송을 해야 현장성이 구현되고 생방송을 해야 기동성, 신속성이 구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유튜브야말로 생방송이 생명이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유튜브는 생방송을 하는 유튜브와 그렇지 않은 유튜브로 나눠도 된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억 단위 조회를 하는 영상들 중에는 뭐 연예인 관련 또는 재미 또는 취미 뭐 엽기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영상은 생방송이 아닙니다. 다 사전 제작됐고 연출되고 기획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들은 생방송을 할 이유가 없죠. 또 생방송 할 만한 소재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 시사 유튜브는 다르다는 거예요. 정치 시사 유튜브는 대중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성이 생명이고 신속성과 현장성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2019년 국민대혁명을 TV를 통해서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유파 유튜버들의 현장 생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 점에서 쌍방향성과 현장성과 신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유튜버는 기성 언론, 기성의 방송통신, 지상파 종편,
뭐 보도 전문 채널, 라디오 어떤 매체에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튜브 시사 정치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더 그 역할과 영역이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 제가 그날 아사히신문 기자한테 강조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기사에 보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 한국에서 일주일 사이 유튜브 통해 뉴스 시청한 사람 비율이 53%. 이거는 미국을 비롯한 46개 국가 지역 평균이 30%보다 23%는 높아요. 미국은 24%라고 합니다. 미국보다 2배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치 시사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유튜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기성 언론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 시사에 대한 정보를 받고 관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취지의 아사히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시사 유튜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구글 본사에서도 특히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과 광화문 국민혁명이라고 하는 대중운동의 결합, 또 이들이 강력하게 기성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건 정말 새로운 정치 언론 환경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연구들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6년 전에 기성 언론에서 퇴출당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채널이 유튜브라고 하는 게 있다는 말만 듣고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 지난 6년간 생방송을 시작하면서 유튜브에 이 쌍방향성과 현장성과 신속성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고성국TV는 종북주사파와의 이념전쟁에서의 최종적 승리를 하는 그날까지 이 쌍방향성과 현장성과 신속성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무기를 지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